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자, 그간에는 내가 경찰 범죄학 실강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헤어져 있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은 제2장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절차 부분이죠. 먼저 여기 범죄 예방하게 되면은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실제 범죄가 줄어들도록 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범죄 두려움도 낮추는 것, 이것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형사사법 절차 하게 되면은 이미 범죄가 발생한 이후 단계에서부터 수사해서 공소 제기, 즉 기소하고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면은 교정시설에서 형집행하는 그 절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다. 그러니까 예방은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형사사법 절차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이후 단계에서 시작되는 절차이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그 논의는 앞으로 구급 그 형사정책이나 구급 교정 그 형사정책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그런 그 문제가 많이 그 출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이 경찰학 시험에서, 경찰학 범죄학 시험에서 출제된 그 기출문제까지 충분히 그 대비할 그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그 감안하면서 충분하게 이해 이주로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 범죄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특히 기본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 강의 들은 학생들은 지난번 내가 기본 강의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 하게 되면은 이미 범죄가 발생될 여러 가지 요인을 갖춘 그런 상황에서 그 즉각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범죄 기회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모델이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이다 했어요. 그래서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은 브랭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 예방 모델 중에서 2차적 예방에 속한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은 이 파우스트와 브랭팅햄이 범죄 예방 모델을 질병 예방 모델을 응용을 해가지고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앞으로 교정직이나 보호직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 같은 그런 생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1차적 범죄 예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예방에 속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황적 범죄 예방에서 이 상황적이라는 것은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예방 모델이다 하는 거. 그리고 2번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가 지역사회와 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사회 해체 이론 내지 생태학적 범죄 이론 부분에서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 버시과 헤브 사회 해체 이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 그리고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까지 포함시켜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이 상징하는 것은 무관심, 무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질서이다 고 보는 그런 논리죠. 자,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있어서는 무질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사소한 그런 무질서, 노상 방뇨행위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라든가 무임승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만이 중요한 범죄도 예방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은 봐주어서는 안 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범한 그런 그 사람일지라도 경찰이 관대하게 그 대처해서는 아니 되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무관용 원칙이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경찰 활동 원칙으로서는 무관용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내용이죠. 세계적으로 범죄 예방에 가장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넵이라는 거, 미국 교수가 넵은 이 범죄 예방 개념을 실제 범죄 발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 두려움을 줄이는 것도 범죄 예방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범죄 예방은 범죄 실질적인 발생을 줄이는 정책과 일반 시민이 범죄에 대해서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포함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재펄이는 이 범죄 억제 모델, 그리고 사회복귀 모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 세 가지 모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재펄이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범죄 억제 모델에 있어서 억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일반 예방을 뜻하는 개념이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럴수록 범죄 억제 효과가 커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억제 모델은 일반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귀 모델이 이 형집행 단계에서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이것도 재펄이의 세 가지 범죄 예방 모델 분류 뒤에서 바로 또 연결되어 있죠. 2번 프랭티맨과 파우스트의 범죄 예방 모델, 이것은 새롭게 형사정책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별표 3개 하세요. 프랭티맨과 파우스트의 그 범죄 예방 모델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4번 보시면 프랭티맨과 파우스트가 범죄 예방 모델은 질병 예방의 보건 의용 모형을 차용했다.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범죄학에 도입을 했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으로 분류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도록 하시죠.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이지 4차적 예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브랭팅햄이 분류했던 세 가지 예방 개념, 1차적 예방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근본적으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1차적 예방이고, 2차적 예방은 1차적 예방보다는 예방 대상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잠재적으로 범죄 위험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 즉 우범자나 아니면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범죄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우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차적 예방이다. 그래서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은 순수하게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 조치하는 것이다 했었어요. 그렇지만 3차적 예방의 경우에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 실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3차적 예방, 이것은 이미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고 교화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재범을 줄여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차적 예방은 대부분 형사사법기관이 담당한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정시설에서 형집행하면서 특별 예방이나 처우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구금을 통해서 다시는 더 이상 범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능력화이죠. 그래서 무능력화. 그리고
이 다이버전과 관련해서는 2차적 예방으로 볼 수도 있고 이 3차적 예방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다이버전 하게 되면 형벌로부터의 본질적인 전환 처분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거 형벌 대신에 절차를 중단해 가지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어떤 그 체제로 전환시키는 그 조치를 뜻한다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떠올려 보면은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 하면 대표적인 것이 훈방이고, 검찰 단계에서 다이버전 하면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 단계에서 다이버전 하게 되면은 선고의 집행유예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이버전이 아닌 정답으로 잘 출제되는 것이 뭐다? 보석이나 구속 적부심사,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은 다이버전에 해당되지 않는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판결 이전에 이런 그 경찰 단계에서 훈방이라든가 그리고 기소유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제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버전은 2차적 예방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다이버전 대상자도 실제로 범죄 행위는 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통한 그 전환, 즉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3차적 예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 나왔을 때는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그냥 무조건 틀린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흐름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다시 이 1차적 예방은 그 대상이 일반인이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2차적 예방은 범죄 예측을 통해서 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잠재적 범죄자, 즉 우범자나, 그리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그 지역이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을 구분하는 문제는 다음 시험부터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1번 보시면 잠재적 범죄자, 즉 우범자라고도 하죠.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판별을 하고, 조기에 판별하는 것이 바로 조기 예측이죠. 범죄 예측. 그래서 범죄 예측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2차적 예방이다 하는 것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이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2차적 예방에 해당한다. 그래서 2차적 예방, 이것은 다음 시험에서는 1차적 예방으로 이렇게 살며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범죄 실태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고 이웃 감시를 한다든가, 경찰이 일반적인 어떤 순찰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1차적 예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세테드도 1차적 예방으로 분류하는 것이지 2차적 예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2차적 예방은 대부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살펴봤듯이 실제 범죄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3차적 예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예방이나 2차적 예방, 이것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이 건축 설계를 할 때 예방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건축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웃끼리 이렇게 긴밀하게 잘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런 것으로도 그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 예방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범죄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상황적 범죄 예방조치, 이것도 이 범죄를
범죄 기회를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행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구분하더라고. 그래서 그 연장에서 3번 보시면은 1번 프랭킹햄과 파우스트의 범죄 예방 모델은 질병 예방의 보건 의료 모형을 차용했다. 2번 범죄 실태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것은 1차적 예방이죠. 일반인을 대상해서 근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예방 조치하는 것이니까 1차적 예방이다. 그리고 조기 판별이나 예측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2차적 예방이지 3차적 예방이나 1차적 예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하는 거. 조기에 판별하는 거니까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니까 3차적 예방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렇게 조기에 판별 예측해 가지고 그 범죄 위험성이 높은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하는 점에서 2차적 예방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4번도 같은 맥락에서, 자, 1번 시민순찰은 1차적 예방, 범죄 예측은 2차적 예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고, 구금, 무능력화, 특별 예방, 특별 억제 이러한 것은 3차적 예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웃감시 1차적 예방, 특별 예방 3차적 예방, 우범 지역 순찰, 이것은 상황적 범죄 예방하고도 관련이 깊고,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것은 2차적 예방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상벨 설치, 이것은 1차적 예방에 가깝죠. 그리고 재소자의 교육, 이것은 3차적 예방이다. 특별 예방, 특별 억제, 3차적 예방.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5번 보시면은 1번 재퍼리가 예방 개념을 어떻게 정했나 보시면은 범죄 발생 이전의 활동이지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범죄 발생 이전의 활동이고, 그리고 범죄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그러니까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범죄 발생을 줄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범죄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이것은 어떤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범죄 발생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 통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재퍼리는 특히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늘려준다든가 일반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편다든가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시책들이라면은 이 셉테드와 같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런 것은 직접적인 범죄 통제다 하는 측면에서 특히 직접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화, 개선, 재사회와 특별 억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아까 브랭팅햄 등에 분류하면 3차적 예방, 즉 재범 방지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퍼리는 거기서 1차적, 2차적 예방을 예방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 재퍼리 예방에 있어서는 3차적 예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음 시험에서 이 환경과 그 환경 내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재퍼리는 이 범죄 예방 분야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4배 범죄 예방 개념하고 이 재퍼리가 정의한 예방 개념 이것을 좀 구분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브랭팅햄
범죄 예방은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으로 나눴다를 1차, 2차, 3차, 4차적 예방으로 나눴다 이렇게 바꾸는 함 정도 미리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도 파악했듯이 재펄이는 범죄 예방 모델을 가장 고전적인 예방 모델의 유형으로 제시한 것이 범죄 억제 모델이죠. 억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은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을 전제로 해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억제 모델은 일반 예방 모델이라고 해도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억제하고 일반 예방은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사회 복귀, 이것은 특별 예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예방을 중시하는 사회 복귀 모델, 이것은 특히 아까 불행TM의 분류로 하게 되면 3차적 예방이고, 그리고 범죄 억제 모델, 이것은 1차적 예방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통제 모델, 이것도 프랭티맨의 세 가지 예방으로 하게 되면 1차적 예방에 속하는 기법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예방 모델을 제시하면서 특히 재펄이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범죄 억제 모델이나 사회복귀 모델이 아니라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이다 하는 것을 딱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해야지 충돌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은 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를 했죠. 네 번, 범죄 예방 개념을 실제 범죄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활동까지도 포함을 시켰다 하는 것이 그 특이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그 개념 정의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6번은 범죄 전이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익혔듯이 범죄 전이는 뭐였어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뭐 시간대에 범죄 예방 조치가 강화되니까 거기에서 범죄를 범하려고 했던 동기화된 그 범죄자들이 다른 지역 장소로 옮겨가 가지고 계속 범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시간대라든가 방법이나 어떤 그 목표 대상을 바꿔 가지고 여전히 계속 범죄를 행하게 된다. 그래서 예방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범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그런 그 주장이 범죄 전이 이론이었죠. 그리고 이 범죄 전이 이론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이익의 확산 효과론이다 했어요. 이익의 확산 효과론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익을 베니피트, 이것을 혜택으로 번역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그 논리가 이익의 확산론이고, 상황적 범죄 예방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그런 거 논리가 바로 전이효과론이고, 전이효과론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자가 네피토이죠. 네페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피토의 전이효과론, 이것은 이 시험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형상책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네피토는 전이의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 5가지로 분류했다 하는 것을 먼저 익히도록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런 그 전이의 형태를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기 보니까 어떤 그 범죄를 행하다가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예방 조치가 강화가 되니까 이 다른 범죄 유형으로 형태를 바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침입절도가 목표물 견고하는 그 장치에 의해서 침입절도가 어려워지니까 침입절도 대신에 강도범죄로 완전히 범죄 유형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능적 전이다 했고, 전술적 전이는 방법적 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자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험고 출제하게 되면 전술적 전이하고 기능적 전이를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공간적 전이, 이것은 장소적 전이, 영역적 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거, 시간도
낮 시간대 범죄를 하다가 낮 시간대 범죄 예방 조치가 강화되니까 밤 시간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목표물 전이, 이것은 빈집털이 하다가 빈집털이 하는 데 있어서 예방 조치가 강화가 되니까 이제 이 사무실 상가 털이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범행 대상 목표를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개념적으로 가볍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5가지 이 전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문제로도 다뤄졌지만은 어떤 사람이 범죄 행동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그 범죄 예방 조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범죄를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이것을 범죄자 전이라고 하는데, 범죄자 전이는 다른 바라는 그런 학자가 별도로 6번째 전이 유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피토에서 제시된 전이의 유형은 5가지이고, 그리고 다른 학자 바와 PJ에서 6번째 전 유형으로 제시된 것이 범죄자 전이다 하는 것까지는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범죄자 전이 또 지문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지적할게요. 7번도 네피토의 그 전이에 관한 그 문제죠. 그래서 좀 더 심화시킨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 보시면 네피토는 범죄는 탄력적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범죄가 탄력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네피토는 예방조치를 하게 되면 범죄는 크게 줄어들고 예방조치가 느슨한 범죄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정한 그 사회에 있어서 범죄는 일정한 그 숫자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방조치였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가 크게 준다든지 예방조치가 느슨해지면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범죄 발생을 비탄력적으로 보면서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범죄 전이론이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뒷부분 맞죠? 범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은 범죄 전이론의 그 가정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 전체의 범죄는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탄력적, 여기서 B자를 살며시 빠뜨린 그런 함정 유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욕구는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잠재적 범죄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검거질 가능성이 낮은 그런 그 방법이나 장소, 시간대로 옮겨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리고 범죄 전이론은 따라서 우발적인 그 범죄, 뭐 격분해가지고 이렇게 폭력이라든가 상해범죄,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우발적인 그 범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 가정은 범죄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정한 방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간 이런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대처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바로 이 대안적 선택,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이 전이니까. 8번도 같은 맥락에서 범죄의 그 전이는 개인 또는 사회의 예방활동에 의한 범죄의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범죄의 변화, 이것을 전이라고 개념한다. 기능적 전이 하게 되면 뭐였어요? 범죄 유형, 형태를 바꾸는 것을 기능적 전이, 그리고 전술적 전이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능적 전이라는 기존 범죄자의 활동 중지가 또 다른 범죄자에 의해서 대체된다. 이것이 다른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범죄자 전이 유형이지 기능적 전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치고 범죄자 전이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범죄자 전이는 네피토의 5가지 전이 유형이 아닌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 네피토가 제시했던 5가지 전 유형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는 거. 목표물 전이는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같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장소적 전이고, 같은 지역 내에서 이 목표만 바꾸는 것이 이 목표의 전이다 하는 거. 그리고 뉴만과 네피토의 범죄 예방. 뉴만은 방어 공간 이론을 제시한 학자이죠. 그래서 셉테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뉴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뉴만의 방어 공간의 구성 요소 4가지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야죠.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이 4가지 기억하도록 하고. 그래서 뉴만은 건축가예요. 그래서 건축가인 그 뉴만은 주택 건축 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뭐 숨겨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 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어 공간 개념을 제시했다 하는 거. 그래서 방어 공간 개념은 제퍼리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뉴만이가 제시했고, 제퍼리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개념을 제시했다. 자, 2번 범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서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 이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이다. 그래서 여기서 상황적으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그런 대책을 강조하는 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네피토의 5가지 범죄 전이 유형,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상황적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이익의 확산 효과 하게 되면 상황적 범죄 예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그 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익의 확산 효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줄일 수 없게 된다는 비판, 이것은 전이 효과론이지 이익의 확산 효과, 혜택의 확산 효과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범죄 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9급에 해당하는 경찰 시험이 바로 이 경행 경채예요. 그래서 경행 경채에서도 출제가 됐듯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 내용 보게 되면 A 지역의 범죄 예방 대책이 강화가 되니까, 여기 이 지역에서 범죄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 멀리 떨어진 이런 거 예방 조치가 보다 더 느슨해져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먼 지역으로 옮겨가 가지고 범죄를 범했다 하게 되면, 이것은 전이의 유형으로 하면 뭐예요? 장소적 전이죠. 지역적 전이 또는 장소적 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B 지역에서 범하려고 했던 그런 범죄 행동이 A 지역의 범죄 예방 대책이 강화되니까 그 A 지역의 범죄 예방 조치 혜택이 B 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려고 했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 C 지역을 노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A 지역의 범죄 예방 조치가 아주 강화되면서 그 인접 조치도 혹시 그런 예방 조치가 강화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먼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범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C 지역은 전이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익의 확산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B 지역, 그리고 전이 효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지역이 C 지역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제퍼리가 제시했던 3가지 범죄 모델, 이것도 기존의 형사정책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리고 새롭게 출제될 것은 아까 브랭팅햄, 파우스트가 제시했던 3가지 범죄 예방 모델이다 하는 거. 그래서 브랭팅햄과 파우스트가 제시했던 3가지 범죄 예방 모델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서 이걸 보도록 하세요. 제퍼리,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억제 모델이 일반 예방, 형벌을 통한 예방 모델이다 했죠. 범죄 억제 모델.
그래서 당연히 형벌이고 수단으로 범죄 예방하려는 모델로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범죄 억제 모델 다시 한번 일반 예방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2번 사회복지 모델은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범죄인의 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유발한 모델. 복지 이것은 제사야 조치, 교화 개선 조치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 통제 모델은 재퍼리가 제시했던 범죄 예방 모델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구분하면 바로 3번은 내용과 관계없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 통제 모델 이것은 범죄 통제하는데 중점을 둔 그런 거 예방 모델이다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보로주의 생물학적 결정론의 바탕을 둔 것이 이 제퍼리가 제시했던 세 가지 대책 모델 중에서는 사회복귀 모델이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범죄를 방지시키는 그런 거 방법론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범죄 통제 모델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했던 것이 이 적법 절차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 통제 모델과 대비되는 것은 적법 절차 모델이다. 그래서 범죄 통제 모델 이것은 제1차적인 목표가 그 사회에서 범죄를 줄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범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엄격하게 거침없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 범죄자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 적법 절차 모델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퍼리의 세 가지 모델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형사정책 관점 및 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범죄 억제 모델은 제퍼리가 분류한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모델이다 하는 것이 바로 떠올리면서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의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일반 예방이죠. 이를 통하여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퍼리가 가장 강조했던 그 모델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이었죠. 그래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에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은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모델, 이것은 범죄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음으로써 사회적 환경 요인 개선 내지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제퍼리가 아니죠. 적법 절차 관점은.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하면서 다른 학자가 제시했던 적법 절차 관점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 경찰이나 여러분들의 자유 재량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대한 존중하는 거. 이것은 범죄 통제 모델에 가깝죠. 그래서 이 적법 절차라는 것은 어떤 이 범죄 예방 조치라든가 범죄인에 대해서 어떤 이 처벌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적법 절차죠. 그래서 적법 절차를 강조한다면 자유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 적법 절차가 완화됐을 때 자유 재량이 최대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논리만 가지고도 이건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는. 그 다음에 치료적인 사법, 이것은 제퍼리로 하게 되면은 사회복귀 모델과 가깝죠. 그래서 치료적 사법 관점은 단순한 법 적용과 기계적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내재해 있는 범죄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델이다.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으로서 여기서 적법 절차 모델 그리고 범죄 통제 모델을 좀 대비시켜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 통제 모델 이것은 이 범죄 통제 모델과 대비해서 장애물 경기로 비유되는 것이 적법 절차 모델이다 하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는 뭐야?
이런 그 경기를 하면서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을 쓰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뛰어넘도록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권 보장 장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인권 보장 장치를 지키면서 수사라든가 이 기소, 형사재판, 집행 이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적법 절차 모델이 장애물 경기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통제 모델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것 장애물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그 장애물 이런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립 라인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이 바로 범죄 통제 모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웨딩 케이크 모델 이것은 뭐 중대 범죄냐 가벼운 범죄냐 그리고 뭐 화이트 칼라 범죄냐 하이웨이팅 범죄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른 대응 방법을 취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웨딩 케이크 모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나하고 함께 기본 강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생소한 내용이겠지만은 이런 것은 이제는 이 교정학 형사정책이나 보호직 형사정책에서도 거리가 먼 내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거 해설된 내용이라든가 새롭게 소개된 것들도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범죄 예방 관련해서 상황적 범죄 예방,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했고, 그리고 2번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제퍼리가 제시했던 두 번째 예방 모델이죠. 그래서 형 집행단위에서 특별 예방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일반 예방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 모델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처벌의 신속성, 엄중성, 확실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주택 및 도시 설계의 범죄 예방을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생각이다. 자, 그런데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은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렇지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교화 개선 조치 그리고 형벌을 통한 억제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시키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14번에 있어서 범죄 방지 대책이 일어나면서 지역사회 그 조직화와 관련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해체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진다.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회 해체 이론을 전제로 해야죠. 그리고 사회 해체 이론으로서 새로운 그 사회 해체 이론으로서 집합 효율성 이론, 아니면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조직화는 비공식적인 통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공식적인 범죄 통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고요. 2번 지역사회 내에서 인구 이동성이 높을수록 효율성은 떨어지죠. 이동성 그리고 이질성이 커질수록 사회해체 정도가 심해진다 하는 것이 버식과 앱의 사회해체 이론에서도 그 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런 그 이동성이 높을수록 집합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하는 거. 자, 3번 지역사회 자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해체 이론 또는 집합 효율성 이론이다. 4번 초범 예방에는 지역사회 조직화가 효과적이지만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죠. 당연히 이 지역사회 조직화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대책이긴 하지만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15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앞에서 공부했던 제퍼리예요. 그래서 제퍼리가 범죄 예방 모델 3가지로 분류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것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것을 영어 첫 글자 이니셜 따가지고 셉테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앞으로는 셉테드 하게 되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뜻한다 하는 것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것은 앞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별표 4개 하도록 하세요. 이 예방과 관련해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셉테드의 기본 원리로는 접근 통제,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접근 통제. 그리고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활동성을 지원하는 것,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의 깨끗한 건물이라든가 지역의 그 질서를 유지 관리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범죄를 쉽게 범할 수 없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추도록 하는 거, 이런 원리가 유지 관리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또는 자연스러운 감시 강화, 이런 셉테드의 기본 원리가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폐가라든가 빈 건물 이런 것이 많으면은 거기가 범행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 이런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싸게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커피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그런 폐건물이었던 그 건물을 카페로서 이용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친해지면서 유대도 강화되고 주민들 사이에 익명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니까 서로 많이 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범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활동성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시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활동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이것이 활동성 지원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어떤 건물이나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이 감시 사각지대 이런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범죄 위험성을 낮추는 거,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연적 감시 강화, 이것도 중요한 그런 원리 중에 하나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자연적 감시를 높이는 부가 원리로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직접적으로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것이 활동성 지원이다 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셉테드 계속 여러 문제 나와 있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매년 출제가 될 주제다 하는 거.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즉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어떤 낯선 사람이라든가 범죄 장면 이런 것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라다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콘크리트로 이렇게 폐쇄한다든가 하기보다는 투명한 창문을 많이 내고, 그리고 어떤 이 가로등 이런 것들도 밝게 해주고, 그리고 으슥한 데에서 어떤 범죄 기회로 이용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야를 가리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적 감시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접근 통제, 이것은 어떤 범행 동기를 지닌 그런 인간들이 어떤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데 두려움을 높이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접근 통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물 강화라고도 해요. 접근 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이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나 주택에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이 현관에 출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접근 통제의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역성 강화, 이것은
레크레이션 시설의 설치, 산책길에서의 벤치 설치는 방금 전에 공부했던 주민 활동의 활성화에 해당하는 것 기법이죠. 영역성 강화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 이런데 외부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펜스 울타리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하고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색깔로서 구분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영역성 강화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에 낯선 사람이 침입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배제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기 이 지역 영역에 대해서는 소유의식이나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영역성 강화다 하는 거. 그리고 유지관리, 이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지관리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건물이 이렇게 노쇠화된다든가, 폐건물이 많아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이 설계했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것이 유지 관리죠. 그래서 17번에 있어서도 셉테드는 원래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2세대는 이런 단순히 건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만 이렇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유대감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익명성도 낮추고, 이렇게 아니면 시민 순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한 예방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보완하는 것, 이것이 2세대 범죄 예방, 2세대 셉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아주 발달한 그런 정보 기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그리고 또 야간 시간대에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 어느 지역이 보다 안전한가, 이런 것이 표시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위험한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최첨단 기술까지 결합시켜서 예방 조치를 하는 거, 이것이 3세대 셉테드다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8번도 다시 한번 셉테드는 주거 및 도시적의 물리적 환경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서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셉테드의 기본 원리에 있어서 자연적 감시 이해했죠.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고 하면 바로 이것은 영역성 강화이다 하는 거. 그래서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높여가지고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가 아니라 증대시킴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하는 원리, 이걸 반대로 지금 영역성하고 반대로 해가지고 함정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자연적 감시도 틀리고, 그리고 이것은 영역성 강화이지 자연적 감시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설명도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이걸 또 응용해가지고 셉테드의 기본 원리 중 좀 차원 높여가지고 영역성 강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틀린 걸로 이렇게 함정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더라고. 뉴만의 방어구간 4가지 기억했고,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그리고 셉테드의 기본 원리 중 자연적인 접근 통제, 자연적인 감시 강화가 아니라 자연적인 접근 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한 사람들이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이 출입구가 뭐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냥 범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뒷문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옆문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입문을 하나로 통일하고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뭐 출입구로 계속 통행하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뭐 낯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또 발견해낼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범행 동기를 거친 그런 거 외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자연적인 접근 통제의 여러 기법들이다 하는 거. 19번에 있어서 1세대 셉테드 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고, 그리고 2세대는 시민 방범 순찰처럼 사람들까지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를 줄이는 거고, 최첨단 정보기술까지 결합시키는 것이 3세대 셉테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20번까지 하면은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또 한꺼번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 이어서 이 코니시와 클라크의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이것도 새로운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내일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하자고요. 내일은 범죄 예측론까지 나가도록 할게요.